자, 밀리터리 사이언스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S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거죠. 이거 무슨 뭐 그 애국가 나올 때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영상은. 네. 항상 뭐 어떤 뭐 연주할 때 그렇죠. 하이라이트에서 나오는 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한번 발사하면 그 일대를 완전 초토해버리는 혈액 끝판왕. 전작에서 적을 제압하는데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자연장 로켓포. 자, 천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천무가 이거 글로벌하게 뭐 한 건 했다면서요?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 국산 대표 국산 다연장 로켓이 K-239 네. 천무가 이제 수출을 본격적인 수출을 앞두고 있다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려진 규모가 한 9천억 원 달한다고 그래요. 네. 지난 2월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큰 이제 방산 전시회가 있었어요. 국제 방위 산업 전람회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60여 개국의 1,300여 개 업체가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알려진 거래 금액, 그러니까 뭐 수입하겠다, 수출하겠다 이 사인된 게 한 1조 7천억 정도 된다는데 네. 천무가 9천억 원이 맞는다면 절반이 넘는 거 아닙니까? 와, 그러네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에 수출되는 건지는 네. 모르겠으나 여간 그 전시에 있어서 천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네. 것이고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중동 지역 수출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게 네. 계약 내용이 알려지는 걸 꺼려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내용이 언론 보도되거나 공개되면 계약 무효다. 이런 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 대전차 미사일 수출된 게 있지만 발표를 못했는데 그게 유튜브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뒤늦게 알려지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 아마 천무 수출권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게임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럼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 얘기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익에 져야 되는. 네. 이거 조회수 200만 횟수 우리가 이제 포기하고 그냥 가져고 나면 국익을 위해서. 네. 국익을 위해서 저희가 조회수 200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천억이 중요하니까요. 국방부의 애칭이라고 포방부 저도 많이 하고 들었는데 이거 이런 얘기해도 보통 됩니까? 그 국방부가 막 되게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국방부 장관상도 얼마 전에 받던 사람 아니에요? 네. 제가 포방부 얘기했다 막 그 표창 가져가는 거 아니겠죠? 근데 이제 군에서도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무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항부도 식으로 괜찮다?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까지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포사랑이 센데 그중에서 오죽하면 우리 국방부 애칭이 포방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또 뭐 이게 비판도 아니고 네. 그치? 예, 뭐 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포가 많고 실제로 우리 인터넷에 우리 포방부가 포를 쏘면은 인공위성을 맞출 것이다. 다양한 포를 잘 사용하면 자주포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물론.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서방국가 우리나라 서방국가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서방국가 중에 자주포를 제일 많이 운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포병을 발달시킨 이유는 일단 전략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화력 지원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포병 전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쪽에 이제 대비하기 위한 필수 선택이기도 한 거고요. 포병 전력이 강한 만큼 포 관련 무기가 굉장히 우수한 걸로 이제 다 알고 계시죠. K9 자주포,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손꼽혔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연장 로켓포 천무 또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입지를 이번 기회에 또 다질 수 있지 않을까. 근본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포와 다연장 로켓 차이 좀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사실 본 게임 보시는 분들은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텐데 네. 그래도 처음 와보시는 그래도 위해서 친절하니까 우리 또 그렇죠. 친절한 본 게임. 그 포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 많이 들어 자주포 스스로 굴러가는 움직이는 끌고 다니는 이 견인포. 지금도 우리 견인포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자주포가 엄청 늘었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다연장 로켓. 다연장 로켓은 말 그대로 포 여러 개를 한 다발로 묶은 겁니다. 한자로 마늘자에 이을려는 자를 쓰는 이제 그런 그 다연이구나. 쓰는 것이고요. 넓은 지역을 동시에 수십 발, 많게는 수백 발의 로켓을 쏴서 초토화하는 거죠. 우리 흔히 쓰는 좀
일반적인 표현 중에 이제 뭐뭐 밭을 만든다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예, 포탄으로 뭐를 간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게 이제 이른바 그런 다인자노켓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게 이게 예. 흙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영화 볼 때는 종종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예. 자동으로 이렇게 고각을 맞추네요. 발사를 위해서 지금 발사대가 일을 향하고 있고 예. 지금 연발 사격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 해 전에 이 동해안 해안가에서 실제로 사격이 이루어졌던 이런 이제 영상인데요. 여러 발의 로켓이 하늘 향해 올라가면서 이 하얀 연기가 하늘을 덮지 않고 있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름 실감이 많이 나네요. 이 부분이. 이거야말로 이제 다인장 로켓 실감나는 천무라는 게 원래 하늘천의 춤출무예요. 한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로켓이 춤추면서 연기를 뿜으면서 올라가면 춤을 추는 듯한 하늘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명칭은 이제 지난 10년 전인 2011년에 방위사업청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를 했어요. 이제 그 중에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된 이제 그런 명칭이고 이게 원래 이제 15년 전인 2006년에 장기 소요로 이제 처음 결정이 됐고 그 뒤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육군의 최전방 부대는 물론이고 우리가 또 제일 취약한 곳 중에 하나가 서북도서 아닙니까? 백령도라든지 연평도 이런 서북도서에도 이 천무를 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개발비가 이제 1,300억 원 가량이 들었는데 이 양산 비용이 전체를 다 뭉뚱그리면 3조 원이 넘어요. 3조 5,182억 원에 달하는데 원래 이게 아까 보신 이 차량하고 발사대 요거는 하나에 한 30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이 숫자, 이 차량 발사대 숫자는 비밀이니까 정확히 몇 대를 도입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상당 부분은 이 차량 값이 아닌 포탄, 이 로켓 값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양의 이런 로켓을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플랫폼이랑 차량이 30억인데 전차가 3조 5천. 와, 진짜 포탄값 엄청납니다. 단발로 쏠 수도 있고 연속으로 1분 안에 12발. 사용되는 탄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239mm 유도탄, 또 227mm 무유도탄, 그리고 130mm 무유도탄.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해 쏠 수가 있는데 고폭탄의 경우는 정확도가 15m 이내가 뭐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또 멀리 있는 적의 경우는 이제 239mm 유도탄을 써서 최대 사정거리를 80km까지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뭐 굉장히 멀리 쏠 수 있는 거고요. 227mm 무유도탄 한 개에 이제 자탄이 900여 발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공중에서 확산이 되게 되면 축구장 3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그 한기가 축구장 그 세 군데를 날려버린다고요? 네. 저쪽 완전 진짜 뭐 불바다 지옥이네요. 그렇죠. 이제 초토화되는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전에도 이제 K9 자주포를 본 게임을 다뤘잖아요. 네. K9 사실 대단하죠.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거 당연히 예. 직격으로 맞는 사람으로 고려해 보면 K9이 더 무섭겠죠. 한 방 딱 맞으면은 예. 네. 근데 그 초토화 이렇게 막 그 면적이랑 이런 거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이 그 단연장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천무가.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그냥 뭐 주먹구구로 시작한 게 네. 아니고 실제로 전투 실험을 통해서 네.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천무 1계대대는 K9 1계대대의 위력보다 4.5배 정도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5배의 위력을 갖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국방기술 품주론이라고 우리가 국방부 산하기관인데 무기 도입할 때 이게 정말 제대로 군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기 도입에 있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게 국방기술 품주론이에요. 추후의 관문 역할이고 거기서 이제 제조 성숙도 평가라는 걸 하는 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것을 거쳐서 발사대와 이제 탄약 운반 차량 에 대한 내구 주행 시험을 하는데 이게 6,500km에 달하는 그러한 이제 시험을 했고 그 외에 뭐 전자파 간섭 시험, 전자 장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로켓이 옛날 같은 멍텅구리 로켓이 아니고 이 유도 로켓이 유도, 예. 그 안에 이제 GPS, INS 유도 장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전자파 간섭 시험 같은 이제 특수 환경 시험 560여 건의 부품 개선, 그 다음에 2만여 건의
국방구역 개선 활동을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게이트키퍼로서 이런 국방 기술 품질원. 예. 예. 이런 것들 보완해라 지적해서 보완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천모가 지금 말씀드린 천모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로서 전력화가 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들은 진짜 전문성이 장난 아니셔야겠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고생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온갖 극한 상황에서 무기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그 눈 쌓인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통요? 하죠. 예, 그래서 눈 쌓인데 올라갔다 고립되기도 하고 이제 전에 우리 현공 개발할 때 얘기했던 그런 거 역할을 여기서 이제 많이 하죠. 야, 진짜 음지에서 정말 저 우리나라 자주국방을 정말 K국방까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단한 일을 하시는 국방기술품질원 여기 함께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노래관 결과 이렇게 배신하지 않아서 이렇게 정말 명품이 남았는데, 근데 이 다련장 이게 뭐 조선 시대부터 시작됐다, 이게 또 어떤 얘기죠? 그 신기전이죠, 신기전. 그거 영화에서 봤어요. 예, 영화에도 나왔고. 그것도 다련장이겠네요. 기억해 보시면 네.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씩 주르르 나가잖아요. 네, 무시하다가 진짜 그 반대쪽 안에 다 쓸렸죠. 네. 세계 최초의 단장 로켓이라고. 그렇죠. 그거 얘기군요. 신기죠. 이때는 뭐 조선 시국방인가요? 뭐. 국방. 근데 그 이전에 고려시대, 고려는 다시 K국방인가요? 어쨌든 간에. 고려시대 사실 한반도에 이제 최무선이 화약을 들여왔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화약으로 추진하는 그 불화살 무기인 이제 로켓병기 주화를 만들어 썼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전시키다 보니 신기전 같은 다연장 로켓이 나온 건데, 임진왜란 때 이제 신기전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때 행주대첩을 이끌었던 권율 장군이 뛰어난 화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미 이제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 화력이라면 목을 매는 화력 덕후. 예. 제2국방, C국방. 그리고는 이제 현대에 이제 다연장 로켓이 다시 우리가 만들기까지는 500년이 걸린 거죠. 500년이면 아까 1448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00이면 1948. 2차 대전 때 뭐 그 얘기인가요? 예, 단장 로켓 하면 예. 그 원조 비슷하게 알려진 게 2차 대전 때 구소련의 카츄샤 로켓입니다. 카츄샤. 예, 카투사가 아니고 카츄샤입니다. 정확한 이제 무기용으로 BM-13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2차 대전 말기에 히틀러가 이제 소련을 침공했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독소 전쟁에서 결국 소련에게 승리를 안긴 그 3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따발총. 예. 따발총 거기다 아닙니까? 좀 센 거, 큰 거. 예. 여기서 카투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러니까 찍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얘기만 들어도 카츄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면 질문 안 했겠죠. 근데 예. 여간 그 우선 대표적인 게 전차, T-34 전차. 이게 또 전차 우리 뭐 6.25 때 북한군이 우리 침공할 때 써서 우리 입장 굉장히 아픈 불편한 무기지만 전차 자체로만 보면 그 명전차 중에 하나죠, 이게. T-34가 있고 또 이제 일류신투 대전차 공격기. 이 하늘에서 A-10처럼 이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이제 이런 항공기가 있었고, 이와 함께 이제 카츄샤 로켓이 이제 꼽히는데, 이게 1939년에 실전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군한테 공포를 심어준, 그 별명이 이상한 소리 슉슉 그 소리가 나잖아요. 네. 여러 발이 발사되는 슉슉이에요, 슉슉이? 그래가지고 뭐 스탈린의 오르간이다 뭐다 해가지고 공포의 존재로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작게는 발사관이 14개, 많게는 48개까지 이 트럭에 이제 한 다발로 이렇게 장착이 됐고, 이거 한 문 가지고 12,000평, 그러니까 제곱미터라면 한 4만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력을 자랑을 했고요. 그 뒤에 소련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많은 동구권 국가들이 이 다연장 로켓을 이제 화력 지원의 핵심 무기로 활용을 했고, 이 북한도 지금 보면 방사포라고 그러죠. 이거를 상당히 포병 전력의 핵심 적인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 이제 이 뿌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 카츄샤 로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츄샤가 오래된 거니까 그럼 우리보다 저 북한군이 더 이 다연장 로켓을 먼저 보유한 건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80년대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국산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외국 거를 일부 뭐 활용한 적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북한군은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소련군의 지원으로 해서 다연장 로켓을 갖추게 됐고 이 다연장 로켓 북한에서 이제 방사포라고 하는데 6.25 전쟁 때도 광범위하게 활용이 됐어요. 카슈샤도 로켓도 6.25 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1970년대 네. 기준으로 보자면요. 70년대 초에 북한이 사거리 20km가 넘는 소련제 포를 이제 모방 생산해서 이미 1,400여 문의 각종 방사포를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수적으로 보면은 122mm 방사포가 주력이었는데 구소련의 BM-21 다연장 로켓하고 아주 비슷한 성능을 자랑을 했고 트럭에 탑재된 40발의 로켓을 모두 발사하는데 20초면 충분했다고 하니까 예. 충분히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북한의 이 다양한 방사포는 황해도 장풍군 일대 등에 배치가 됐는데 우리나라 수도권을 위협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면. 근데 우리 군은 예전에는 이제 북한의 방사포 같은 다연장 로켓이 없으니까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좀 시급한 상황이었죠. 예. 그러면 그때 뭔가 또 우리가 방법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970년대 초반부터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비해서 자주국방을 추진했잖아요. 네. 국방과학연구소도 만들어서 이제 국산 무기를 개발했는데 K136 구룡이라고 부르는 1981년부터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야 사실은 이제 국산 다연장 로켓이 배치가 된 건데 일단 156문 가량이 배치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5톤 트럭에 이 발사관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직경이 130mm예요. 36개 이 로켓이 한 다발로 되어 있어요. 일렬이 보시면 9개고 위로 4개죠. 그래서 9436 18초 내에 다 발사가 될 수 있고 최대 36km 떨어진 표적들을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축구대 한 개 면적 정도를 이제 추토할 수 있는 위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유도 로켓도 아니고 뭐 위력도 사실 이거보다 큰 다연장 로켓도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이제 국산 무기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제 제인연감이라고 있어요. 네. 거의 이 무기 분야의 바이블로 불리는 이제 그러한 그 서적인데 이제 한국의 국산 무기로 구룡이 이제 등장이 됐고 이게 우리 국산 무기로는 제인연감이 거의 처음으로 등재가 된 그런 무기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정도가 딱 나오면 북한도 저 긴장하겠는데요. 센 거 있다 나만에.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다연장 로켓을 새로 개발하는데 그때 이제 구경이 200mm 이상인 다연장 로켓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확 커지는데요. 예, 뭐 한 뼘이 되니까 구경이. 예. 러시아 이제 220mm 우라간 다연장 로켓을 모방을 해가지고 240mm 방사포를 모방 생산이 많네요 이게 아주. 뭐 자체 기술은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240mm 방사포를 개발하게 되는데 240mm M1985하고 M1991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300여 문 이상 보유를 하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240mm 그 M1991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70km에 달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우리나라 수도권 대부분을 사실 커버를 하게 되죠. 이 휴전선 바로 위쪽에서 쏘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북한의 240mm 방사포 또 170mm 자주포 이런 것들은 사거리가 길다고 해서 이제 우리 많이 들었던 장사정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그 군사훈련 받을 때 보면 뭐 스커드가 먹어가네. 그게 뭐 세고 뭐 멀리 날아간다고 했다. 그거 몇 발이나 있겠냐. 실제 장사정포 얘네들이 다 쏘기 시작하면 이게 그 소위 양발로 이거 못 버티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진짜 장사정포 이거 우리 고민 정말 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장사정포가 이 DMZ 중심으로 한 1000여 문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000문이요? 그것도 이제 몇 년 전 통계니까 또 늘었을 겁니다. 지금 한 네. 1100문, 200문 이상 될 텐데 그중에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거는 한 340문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숫자가 얼핏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군 당국 분석에 따르면 많을 경우 1시간에 최대 1만 발 이상, 1만 몇천 발 정도의 포탄을 이제 퍼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군사 전문가에서 그렇지 우리- 얼핏 들어도 많아요. 300몇 개면요. 몇 정이 많아요. 예. 문이면 예, 300 예. 몇 문이면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예. 놀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 수단을 우리가 강구했는데 여기는 뭐 K9 자주포도 있고 이제 공군에서 이제 폭격을 하는 방법도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경이 큰 이 대구경 이 다연장 로켓인데
불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mm로 대구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죠. 뭘 수입하냐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M270 MLRS. 이게 진짜 다연장 로켓 뭐 대명사 그 급이죠, 얘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MLRS 하니까 네. 뭐 영화가 혹시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MLRS는 아는데 네. 영화가 다연장 로켓. 딱 로켓 한 발을 쏴가지고 예. 어디다가 쏩니다. 예. 우리 편한테 아니면 북한한테요? 아, 그 북한에 1인제가 있는 자리에 쏘고. 그 정성 씨 나온 영화 아니에요? 예. 요즘 투 나온 그 강철비. 예, 그 초반에 그 의도적인 그 무력 도발 그거 한 게 그게 이해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91년 걸프전 때 사실은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만 많이 이제 연상을 하는데 이 MRLS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이라크군한테 사실은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라크군 포로를 잡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야, 너 뭐가 제일 무섭더냐? 그랬더니 두 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BOC 폭격기가 이제 융단 폭격, 소위 폭탄의 비를 퍼붓는 거. 예. 또 하나가 바로 이 스틸레인, MRLS 이제 강철비, 이 소위 로켓, 이 포탄의 비를 하늘에서 그야말로 이 파편, 강철 파편들이 그냥 비처럼 쏟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두려운 존재인데 발사대 하나에 그 로켓이 총 12발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 발사대는 여기 이렇게 평상시에는 차체와 일체가 돼가지고 딱 붙여서 다니다가 쏠 때는 이걸 들어 올려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쏘고 그래서 네. 이제 회전이 가능한 이런 이제 발사를 사용을 하고요. 이 탄두, 요 앞에 보이시는 이 탄두 안에 자탄, 아들 자자 쓰는 이 소위 새끼 탄두가 들어가는데 M77이라는 이 수리탄하고 비슷한 이력을 갖는 자탄이 여기에 640파괴가 들어가요. 그래서 축구장 하나 가까이 출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이제 12발을 쏘면 이 발사대 자체를 이제 크레인을 통해서 바꿉니다. 하나의 모듈화가 된 거예요. 이 전체가요? 전체가 그러니까 이 12발이 들어있는 이 사각형 일종의 컨테이너처럼 보이죠. 네. 갖다가 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분 만에 다시 재장전이 가능하다. 탄창 제거, 탄창 뭐 삽탄 이거 네. 걸고 이거 통째로 드러내서 이게 네. 그러니까 통째로 안 하면 과거에 이제 다연장 로켓은 보면 우리 불용도 그렇고 발사관 하나하나에 로켓을 다 채워넣어야 돼요. 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어떤 경우는 이제 물론 딱 기계식으로 딱 맞춰가지고 북한이나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40발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6혈포 이렇게 한 번에 장전하듯이 그렇지. 예. 뒤에서 넣으면. 근데 보통은 이제 손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네. 이거는 모듈화가 돼 있으니까 3분 내에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컨테이너 안에 로켓이 아닌 에이테킨 수단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딱 2발이 들어가요. 2발. 이게 이제 짧은 거는 165km, 긴 거는 이제 300km짜리 미사일이 들어가고요. 우리 한국군도 이제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 로켓과 마찬가지로 에이테킨 미사일도 도입이 돼 있고 주한미군도 도입이 돼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 북한이 뭐 핵 미사일 2발하고 그럴 때 우리 현무투 미사일하고 이 주한미군의 에이테킨 미사일이 같이 이 동해안에서 발사를 했어요. 무력 지천에서 발사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12발을 한꺼번에 쏘면 18문의 155mm 곡사포가 한꺼번에 사격한 것과 비슷한 위력을 갖는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를 이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MLRS 2문이 동시에 사격을 하면 적 1개 포대를 한꺼번에 이제 초토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예, 저거 모듈화해서 또 한 번 또 진짜 푹 빠졌습니다. 이 MLRS. 역시 또 이것도 확실히 미군 쪽이 또 앞서 나가네요. 예, 뭐 러시아 쪽이 낫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예. 사실은 구소련의 카투샤를 보면 이게 저가형 트랙에 로켓을 올린 거거든요. 옛날 거니까. 옛날 초창기니까 초기 그렇죠. 버전이니. 근데 요거는 이제 M270 그 MLRS는 M2 브래들리 장갑차에다가 이제 그 차대를 사용해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정규 궤도 차량을 사용을 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 로켓이 아무래도 발사될 때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반동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트럭의 이제 고무 타이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 흔들려요. 그 쇼바, 업서버, 쇼크 업소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진동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명중률이 또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또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궤도 이 M2 브래들리는 궤도 차량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없고 사실. 그리고 또 야전군처럼 작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동력도 뭐 길이 없는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갖추게 된 거고요. 또 이 M270 MLRS는 1987년에 전력화가 됐고 그다음에 2003년에 초기 버전 생산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격 투입 장치나 성능 개량을 통해 가지고 M270A1 MLRS로 버전업을 거쳤죠. 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이제 차체 전체를 개선하고 조종실 장갑을 강화하고 또 자동 화재 소화 시스템 이런 걸 다 갖춰서 이제 개량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전력화된 지 뭐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제 주목할 만한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예. 무한궤도 달린 게 물론 뭐 도로가 아닌 야지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느리지 않겠습니까? 또 무겁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경량화한 이 트럭에 탑재한 고기동 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걸 하이마스라고 그래요. M142 하이마스라고 그러는데 바퀴가 6개 달린 이제 트럭에 탑재가 되고요. 이 MLRS보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일반 그 C-17 같은 큰 수송기는 물론이고 전술 수송기 대명사인 C-130 사진에 보시는 C-130 수송기로도 전 세계 어디든지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된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될 그런 그 요구가 많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MLRS는 너무 이거 무겁고 C-130 같은 걸로 수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C-130 등으로 손쉽게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게 그 하이마스가 향후 요즘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전략의 중심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응하는 이러한 전력을 확보하는 건데 그런 핵심 전력 중에 하나로 또 하이마스가 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M270 계열 그 MLRS 잘 쓰고 있었는데 근데 천무를 좀 추가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무가 어쩌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네. MLRS가 북한 다연장 로켓에서 나름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구룡이 1981년부터 배치가 됐으니까 벌써 4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되긴 했네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노화되니까 이제 대체할 필요성이 이제 생기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M270 MLRS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룡을 대체할 업그레이드된 국산 다연장 로켓이 필요하겠다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뭐 M270 MLRS 그리고 천무 이렇게 비교 좀 해봐야겠는데요? 천무 뭐 한국판 강철비라고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성능이 대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M270 MLRS하고 그래서 해외에 이제 수출도 되는 거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일단은 천무 발사대가 훨씬 크고요. 천무는 이제 궤도형이 아니고 이제 차륜형으로 트럭 바퀴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산악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또 길은 또 잘 뚫려 있잖아요 이제는. 좋죠 도로. 우리나라 네. 도로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륜형이 더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기동성 확보에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또 재장전 시간도 많이 앞당겨졌는데 아까 이제 M270 MLRS가 이제 3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160초 천무는. 162분 40초. 예, 20초 빨라진 거지만 그게 합치면 차이가 날 수 있죠. 또 전시에 또 필요할 때 전시에. 20초면 또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이 천무가 이제 사용하는 모든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전부 포드화시켜서 이것도 이제 컨테이너 같은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빠른 장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건데 특히 이제 130mm 로켓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구룡에서 사용하던 거를 이제 공장에서 20발로 묶어서 포드화를 시켰어요. 포드탄용으로.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킨 그런 재활용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재활용도 하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탄이 그럼요. 많이 있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주포도 그렇고 견인포도 그렇고 이 다연장 로켓도 포탄이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낭비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천무가 이렇게 딱 그 자리를 잡으면 남북한 이거 딱 이거 포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앞서나요? 저거 뒤지진 않겠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양적 질적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숫자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예. 올해 초에 2020 국방부 예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자준포와 견인포를 포함한 일반적인 야포는 우리가 6천여 문, 북한이 이제 8,800여 문을 보유하고 있는 거 나타나서 한 2,800여 문 정도 이 차이를 보였는데 단장 로켓의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뭐 그러니까- 3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공식 기록에 따르면 270여 문밖에 안 돼요. 근데 북한은 얼마냐? 무려 5,500여 문. 그러니까 우리 거의 20여 배에 달하는 이러한 이제 숫자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수적인 면에서 우리가 열세 있다. 예. 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20여 배가 아니 북한이 거의 단연장 로켓에 거의 올인한 거 아닙니까? 좀 표현이 그렇다 몰빵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예, 수적으로 앞서지만 이제 질적인 면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우리의 남한에 대한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병 전력인 거고요. 그 포병 전력 중에서도 핵심이 이 방사포 및 자주포인데 방사포의 경우 아까 이제 숫자도 많거니와 이 구경도 북한이 보면 우리보다 좀 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우리가 지금 그 천무가 239mm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미 300mm를 개발해서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정말 방사포라고 표현하기 뭐한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지금 시험 발사를 했고 열병식에도 등장을 시켰어요. 뭐 600mm면 거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더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묶어 더블인데 이건요? 직경 6cm 이거는 사실 말이 로켓이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에요. 거의 미사일 수준의 이러한 그 방사포를 만들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일 큰 게 400mm급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방사포. 근데 그보다 200mm가 더 큰 방사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북한의 이 방사포 전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김정은이 원래 젊었을 때부터 이 포병 쪽에 굉장히 이 관심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실제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다닐 때 논문을 썼는데 포병에 대한 그 연구 논문을 썼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이제 많고 이제 북한이 이러한 이제 그 포병 특히 방사포 전력에 주력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포방부 했습니다만 진짜 좀 더 포방부가 되셔야겠습니다. 어우.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뿐만 아니라 더 포의 진심인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요. 적의 폭격기에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 개발된 자, 최초의 인간 로켓 항공병기. 이거 어벤져스 이거 원조격인데요. 예, 이거 무엇일지 본방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주인공 월터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상상인데요. 상상 속에서만큼은 본 시리즈보다 용감한 히어로였고 벤자민 버튼보다 로맨틱한 사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펼쳐지는 그런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도 2차 세계대전에서 말이죠. 연합군의 공중폭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독일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 만든 비밀 병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군 폭격기 대대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 독일의 주요 도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전세를 역전시킬 무기 개발이 절실했지만 원자재는 턱없이 부족했고 활주로까지 엉망이 된 터라 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법은 지상에서 대응하는 것뿐이었는데 지대공 미사일도 없었던 그 시절 지상에서 공중에 있는 폭격기를 공격하기란 불가능했죠. 지상에서 폭탄을 날릴 방법은 없는 걸까? 연합군이 있는 상공까지 폭탄이 쭉 발사되면 좋을 텐데.
무기 개발에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독일의 엔지니어 에릭 박햄은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데요. 기존의 활주로 이륙이 아닌 로켓을 장착해 수직 이륙하는 방식의 로켓 요격기 제작이었죠. 로켓처럼 전투기를 발사시킨다고 그게 말이나 돼? 모두 반신반의하거나 비웃기 바빴지만 SS 국가 지도자였던 하인리히 힘러는 달랐습니다. 그의 기발한 상상에 적극 힘을 실어줬고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 제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액체 연료 로켓에 의해 연합군 폭격기 대대가 편대 비행을 하는 상공 바로 아래까지 빠르게 상승. 기체 앞부분에 장착된 무유도 로켓탄 수십 발을 발사한 후 빠르게 탈출하는 일회용 로켓 요격기 BA-349 나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테스트 파일럿으로는 공군 루프트바페 조종사 로타 시버가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근무 중 음주적발로 상병으로 강등이 되면서 다시 계급을 회복해야 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비행 테스트를 완벽히 수행해야 했었죠. 1945년 3월 모두의 기대 속에 로타 시버가 BA-349 나토에 탑승했는데요. 이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구름을 뚫고 슈슈슈 올라가던 그때 BA-349 나토에 연기가 나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아래로 무섭게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는데요. 추락 현장과 한참 떨어진 곳이었음에도 그 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예? 로토 시버는 어떻게 됐냐고요? 안타깝게도 탈출하지 못한 채 BA-349 나타와 함께 추락하고 말았죠.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종석 캐노피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헐거웠던 캐노피가 비행 중간에 벗겨졌고 여기에 머리를 세게 맞은 로토 시버가 충격을 받아 탈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고는 BA-349 나토를 개발한 순간부터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한 탓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못, 접착제를 이용해 전투기 기체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노피를 연결할 장치는 가구에 쓰이는 경첩을 사용했으니 얼마나 허술했을지 짐작해 가시죠. 또 한 번 이륙하면 버려지는 기체였기 때문에 무장이 필요 없었고 폭발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장치조차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종사가 겪어야 할 중력 가속도도 어마무시했는데요. 소형차 크기의 주익을 가진 목재 동체 전투기가 순식간에 시속 800에서 1000km의 속도로 발사되는데 이 압력을 조종사가 맨몸으로 견디기란 매우 어려웠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그 빠른 속도 때문에 또는 이렇게 고개도 뭐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로켓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우, 기절 안 하면 다행이죠. 결국 BA-349 나토는 로켓탄을 가지고 상공의 적을 향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나가는 날아가는죠. 그 말이 맞겠죠? 제2의 카미카제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나치 지도부는 BA-349 나토 개발 프로젝트가 얼마나 쓸모 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36대의 로켓 요격기를 다 만들고 나서 말이죠. 개발이 중단되자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만든 BA-349 나토를 파괴하기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말이죠. 미국이 이 끝내주는 기술을 훔쳐갈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독일이 우려했던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BA-349 나토를 손에 넣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독일 입장에서는 이 일회용 로켓 요격기를 복원해서 사용하는 불상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친우에 위치한 영예의 비행기 항공박물관에 전시되어 이런 비행기가 독일에 존재했음을 알리고만 있다고 하네요.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 인간 로켓이라는 최악의 프로젝트를 강행했던 독일. 하마터면 제2의 카미카제라는 커다란 오점을 남길 뻔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제작 조건이었지만 일회용 로켓 요격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건 연합군의 연이은 전략 폭격에 지친 독일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박을 걸었던 게 아닐까요? 그야말로 독일판 뭐 가미까지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거의 못 따라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륙 테스트를 성공을 한 덕에 아니 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오히려 변을 당한 케이스인데 그러게 진작에 이게 틀렸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좋은 건데 이게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갖고 그런 또 사고가 났었네요. 자 다시 저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목받는 뭐 브랜드 뉴 신상 이런 또 다연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0세기 전장에서는 이제 넓은 지역을 무작위로 이제 제압한다 이런 이제 다연장 로켓의 개념인데 이제는 좀 변화를 꾀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전보다 더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쪽으로 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걸 이제 멀리 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이제 역시 구경을 키우는 거겠죠. 러시아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300mm 구경인 BM-30 스메르치를 개발하면서 대구경 다연장 로켓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이 스메르치는 러시아어로 토네이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00mm라는 이제 당시로서는 거대한 구경과 그리고 70km에서 1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 엄청난 파괴력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개량형으로 토네이도 S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기존의 스메르치 체계하고 거의 비슷한데 체계 운용 자동화 그리고 이제 신형 로켓 통합 측면에서 향상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이제 위성 항법 사격 통제 체계 이런 게 갖춰진 거고 그리고 지휘소하고 표적 정보 교환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 링크 신형 데이터 링크가 또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 다연장 로켓은 역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 및 무인화 기술을 또 적용을 하고 여기도 또 그게 더 붙나요? 네. 그리고 이동식 레이더 그리고 드론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서 포병 정찰 장비 활용 능력까지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러시아 쪽에서는 그 스메르치로 또 승부를 거는데 근데 앞서서 그 뭐 대구경 뭐 장거리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대구경 끝판왕은 뭐 북한이 그 제2년감에 오르기 위해서 그걸 개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600mm 뭐 또 할 말이 없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미군이 한때 그 방사표라고 표현 안 하고 신형 미사일로 탄도미사일로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이제 다를 바는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 사거리도 한 400km가 되기 때문에 DMZ 인근에서 남해안 전역까지 그러게요. 사정권에 두고 있고 미사일처럼 유도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미사일만큼 비싼 유도 장치를 쓰진 않지만 과거의 로켓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위협적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북한이 이 600mm 방사포를 자기 나름대로의 주력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북한이 작년 10월하고 올 1월에 대규모 열병식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600mm 방사포의 경우는 세 종류가 등장을 했어요. 4연장, 5연장, 6연장 이렇게 세 종류의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해서 이것도 이제 열병식 처음 등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놀라게 했는데 북한이 주력할 무기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왜 이걸 개발하느냐면 북한이 이제 K-23이라고 그러는 변칙 기동을 하는 그런 미사일들을 만들었는데 굳이 방사포를 또 만드는 이유는 두 개를 섞어서 유사시에 사용하려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10발 이상을 쏜다면 한미 양국군이 지금 우리 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요격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0개 이상 날라오면 그걸 다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미국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방사포 전력도 이제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또 요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발견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 정밀 타격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도 더 센 그 다른 장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개발을 이제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차세대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2 개발이 투. 시작이 됐고요. 속편. 예. 속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차원의 이제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다연장 로켓인데 기존의 이제 8x8 8x8 천무 차량에 300에서 400mm. 확실히 대구경이네요, 그것도. 예. 대구경 로켓 탄 2연장 포드 2개, 4발이죠. 이 발사대 플랫폼인 거고요. 지작사 차원의 대화력전은 이제 적 미사일 기지나 300mm 방사포나 이제 비행장 잠수함 기지 그리고 공기 부양정 기지 같은 것들 타격을 하고 또 적 방공망 파괴하고
제압 작전 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군단급 대화력전에 비해서 대구경, 장사정, 이제 고정밀 타격을 필요로 하죠. 따라서 이제 천무2는 기존 천무보다 대구경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200에서 400km까지 가는 사거리를 갖추고 있고, 또 무유도, 위성 이제 GPS 유도, 관성 유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밀도가 높은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전장에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그 원수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천무1에 만족할 게 아니고 이 천무2 뭐 직경 400mm 이것도 이제 뭐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 600mm 북한이 600mm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도 얘기했는데 천무도 뭐 600mm급 천무3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그 우리가 이제 미래전 하면 사실은 그 많은 양의 포탄 뭐 이런 것들을 퍼붓는 것보다는 정밀 타격, 적응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저비용 고율 무기를 아무래도 좀 더 중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업그레이드된 포방부가 돼야 되겠다. 어떤 선전하는 북한 위협을 감안하면 이 포병 전력을 계속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미래전의 트렌드를 감안한 이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킨,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포탄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는 이런 첨단화된 이제 포병 전력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국군 포병도 이 천무를 중심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고밀도, 고정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이제 장단거리 타격 지원이 가능한 그런 다연장 로켓이 좀 어울린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남북이 포병에 주력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의 중요성이 그만큼 큰 거고, 그래서 이제 다연장 로켓이 우리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뭐 그런 부분들을 꼭 뭐 수로 채우는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하고 또 발전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리아판 스틸레인 천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 20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무리 뭐 진로 극복한다고 20대는 전통적으로 북한이 방사포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그나마 많이 우리도 좀 보강이 된 거죠.